여태 나를 속이고 재밌었니? 매일 지쳐 돌아오는 나를 보고 속으로 비웃었어? 넌 돈 앞에서는 인간이길 포기했나 보구나.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중랑구 외곽에 살고 있는 정말순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함께 살았을 때가 더 외로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그리웠던 저는 어렵게 생긴 가족에게 제 모든 걸 바쳐 헌신했어요. 하지만 그 가족에게 끝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서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은 혼자 떨어져 살아가고 있네요. 적적한 시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듣는 게 요즘 제 유일한 삶의 낙입니다. 제 사연이 참 특이해서 아마 제 지인들은 아, 누구 이야기구나 하고 알아차릴지도 모르겠어요. 가까운 친구들은 속사정을 알지만 다른 주변인들이 알게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 사연을 보낸 이유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예요. 지나온 제 삶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살았어야 가족에게 인정받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일은 꿈에서나 가능한 불가능한 일일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다면 부디 한 말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따끔한 충고나 심심한 위로 모두 감사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저는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넷째 딸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절 낳고 우셨고 아버지는 갓 태어난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절 쓸모없는 넷째 딸은 밥이나 축내는 골칫덩어리였죠. 그렇게 저는 무관심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자라왔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도 아버지의 애정어린 관심도 받지 못했어요. 20살이 넘어가자 아버지는 저를 서둘러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집에 두기엔 부담스러웠던 거지요. 이제 막 꽃 피울 22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아는 친척의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밝은 미래를 꿈꾸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결혼 후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여러 병원을 가보았고 애가 들어선다는 한약을 지어주는 곳에서 약도 여러 번 먹었습니다. 임신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아이를 가진다고 하여 그런 것마저 해보았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무관심해지기 시작했고 시부모님의 쌀쌀맞은 눈총에 결혼 생활은 점점 가시방석이 되어갔어요. 그렇게 시댁 눈치를 보며 지내던 어느 날 기적처럼 첫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기쁜 마음에 눈물까지 흘렸어요. 남편도 크게 기뻐했지만 좋은 날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아이는 10주 만에 아무 이유 없이 유산되고 말았죠. 하늘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처음엔 저를 위로했지만 다음에 다시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자 저에게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절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해보았고 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2번이나 반복된 유산을 겪으면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며느리로 낙인 찍히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결혼 생활 5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죄였지요. 날씨가 차가워지는 초겨울 무렵 황망한 표정으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저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던 아버지의 얼굴을 잊을 수 없어요. 친정 어머니마저도 펑펑 우시면서 다 내 잘못이다. 전생에 죄를 지어서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다. 라며 통곡하셨습니다. 아이를 못 가지는 것이 정말 나의 죄인가?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버려진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었지요. 수소문 끝에 도시 구석에 있는 가발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은 근근히 하였지만 삶은 참 지옥 같았어요. 그런 저를 보고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셨어요. 평생 십자가 달린 문 근처로 가본 적도 없는 저였지만 그때 저는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였거든요.
누군가 제 손을 억지로 잡고 끌어주면 못 이기는 척 따라가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종교의 힘으로 저에게 닥쳤던 시련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한 성경 말씀은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지만 신기하게도 편안한 위로를 주더군요.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이혼했다고 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그런 따뜻한 느낌 때문에 저는 금방 신앙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지내다 보니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의 웃음이 보였고 저도 제법 인생을 즐길 정도로 회복이 되더군요. 모든 것이 믿음의 힘이었어요. 저는 교회 사람들과 함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진 달동네에 겨울이 오기 전 연탄을 나르고 어르신들 집에 방문하여 집안일을 도와주는 봉사였죠.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때 참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웠던 찬란한 젊은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달동네로 나르던 연탄은 시에서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연탄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배송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 두 번째 남편 성만 씨예요. 성만 씨는 당시 저렴한 가격으로 연탄을 배급하는 업체의 사장이었습니다. 그 봉사단체에서 우리 둘은 꽤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눈에 띄게 되었고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0, 성만 씨의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젊은 나이지만 그때는 당연히 가정을 이뤄야 할 나이였죠. 연애 초기에 저는 그에게 이혼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전에 결혼을 했었어요. 아이를 가지지 못해 5년 만에 헤어졌어요. 말순 씨, 저 역시 이전에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사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의 고백에 깜짝 놀랐지만 담담한 척 했죠. 결혼을 했을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아이까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을 일찍 했었어요. 20대 중반에 덜컥 처음 만났던 여자와 결혼했죠. 아이가 빨리 생겼거든요. 그때 그 사람은 가슴을 넘긴 어린 사람이었어요. 둘 다 어렸고 벌이도 시원치 않아서 결혼 생활 내내 참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4살이 되던 해에 집사람이 바람이 났어요. 집을 나가서 몇 날 며칠 들어오지 않더니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더군요. 돌아오라고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없었죠. 참 지독하게도 자기 핏줄까지 버리고 떠났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말썽꾸러기 아들 키우랴 일하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혼한 지 이제 2년 넘었어요. 쓸쓸한 눈빛으로 말하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못 낳아서 그는 아이가 빨리 생겨서 둘 다 첫 번째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는 동질감 때문인지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가까이서 지켜보니 그의 아들은 거의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이 크고 있더군요. 그때 성만 씨는 일 때문에 항상 바깥에 있었고 아이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혼자 집에 있거나 가끔 이웃이 와서 들여다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만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어요. 말순 씨, 우리 같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해주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저는 그의 말에 눈물이 나도록 기뻤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달린 채 밝게 답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잘 살아봐요. 결혼 이야기가 당연히 오갔고 처음에 저희 어머니는 결혼을 말리셨어요. 말순아, 다시 결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게다가 아이까지 있는 남자라면서. 핏줄도 아닌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니.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으니 이제 7살 된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처음으로 경험해본 사랑의 힘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땐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무한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었고 또
제가 의지하던 신앙의 힘으로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친정의 우려를 뒤로하고 성만 씨의 아들 제남이가 8살 되는 봄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한번 실패해 본 결혼, 제 잘못이든 아니든 그 이유를 알기에 이번 결혼은 자신이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든다고나 할까요? 다행히 제남이도 저를 잘 따랐습니다. 엄마의 손길을 오랫동안 느껴본 적 없는 제남이는 저의 보살핌을 받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남편도 저와의 결혼 생활에 무척 만족했죠. 저는 다니던 가발 공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제남이를 돌보고 남편을 내조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보수적이었어요. 이제는 세월이 많이 변했지만 그 시절에는 아이 못 낳는 여자는 천벌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이혼까지 한 여자는 문제 있는 여자라고 다들 뒤에서 수군거렸죠. 교회를 다니며 많이 이겨냈지만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저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었어요. 그런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덜컥 생겼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과 재혼하고 어린 제남이를 돌보던 결혼 생활 초기의 날들은 마치 천국에 들어온 것처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왔던 날이 생각나요. 제남이가 활짝 웃고 있는 저를 스케치북 한가운데 크게 그려줬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내가 바로 원한 것이 이거였나 보다 싶었죠. 남들이 다 가진 멀쩡한 가정과 소중한 아이, 이제서야 가지게 되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행복해서 울어. 우리 제남이 덕분에 엄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그래. 아이가 크는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물론 힘겨운 시절도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연타는 사양길을 걸었고 남편은 점점 사업을 축소하더니 결국 연탄 배급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백수로 지낼 때도 있었고 잠깐씩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없을 때는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저는 건물 청소부로 일하며 살림을 이어나갔죠.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여러 건물을 돌며 계다니며 화장실 등을 청소했습니다. 고된 노동에 많이 지치기도 했지만 적더라도 꾸준히 나오는 월급으로 제남이 교육은 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 수입으로 가정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보, 제남이가 커가는데 작은 벌이라도 좋으니 일을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벌이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근처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는 건 어때요? 그렇게 적은 벌이로는 안 돼. 당신이 벌어오는 거야 고맙지만 우리 집안 이렇게 세워야지. 다른 일 구상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지금 우리 형편에 큰 사업 시작하기는 무리잖아요. 그래도 종잣돈이 있어야 사업도 시작하죠. 분수를 알라는 거야. 좀 기다려 보라니까. 남편은 작은 일부터 찾아보라는 제 말을 싫어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대화를 하다가 버럭 화를 내기도 했지요. 그래도 저는 그런 남편을 존중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집안을 끌어온 그였기에 지금의 초라한 모습에 가장 괴로운 것 또한 바로 그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존심에 상처 입은 가장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저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곧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극복하지 못하더군요. 그는 여러 번 사업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자본금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시작했더라도 초기 자금은 모두 말아먹기 일쑤였어요. 그럴수록 저와의 사이는 더 많이 틀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잔소리로 들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은 쉬는 동안 제남이와 꾸준히 등산을 다니고 함께 외출도 하며 사이좋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속절없이 가더군요. 돈이 없고 남편이 할 일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만 빼면 나름대로 안정적인 시간이었어요. 그 사이 제남이는 어느덧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나중에 아들 대학교 등록금이 걱정되어 저는 더욱 청소일에 몰두했어요. 하루에 건물 3개 돌던 것을 4개, 5개로 늘렸습니다.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매일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다정한 제나미가 엄마 고생하셨어요 하며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주곤 했습니다. 제나미가 없었다면 전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밝게 웃으며 건강하게 자라는 아들이 있었기에 저는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직 우리 아들 하나 잘 키워보자는 일념으로요. 그렇게 적은 벌이로 살림을 꾸리면서 아들의 학비까지 대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지만 열심히 아끼고 아껴 겨우 대학교 등록금까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나미는 무사히 수능을 보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너무나 기뻐 눈물을 흘렸죠. 변변한 뒷바라지 한번 못 해줬는데 잘 자라준 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제나마. 엄마가 너무 고마워.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엄마,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이제 힘든 청소일 더 이상 안 해도 되도록 내가 성공해서 편하게 모실게요. 아들의 씩씩한 다짐에 그땐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절로 배가 부르더군요. 엄만 이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그저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고 너 갈 길 잘 가면 그걸로 됐다. 대학교 등록금과 2학년 때까지 학비는 그동안 준비했던 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00%는 아니어도 힘 닿는 데까지 돈을 모아 계속 학비를 대줬죠. 부족한 학비의 일부는 제나미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태기도 했고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들은 군대를 무사히 다녀오고 대학교까지 졸업했어요. 아이가 졸업할 때 그 기분은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전쟁같이 살아온 지난 삶. 하나 있는 아들 최선을 다해 번듯하게 키워낸 것 같아 너무 뿌듯했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마침내 해낸 기분이 들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졸업식 날 저와 남편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아들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강당에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죠. 아들은 검은색 졸업 가운에 학사모를 쓰고 의젓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강당에 있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웬 낯선 노인이 서 있나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나이도 다들 비슷할 텐데.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서 있는 제 모습은 제가 봐도 참 많이 늙어 보였죠. 굵은 주름이 진하게 자리 잡은 얼굴에는 얼룩덜룩한 검버섯이 피어 있었고 하얀 새치가 가득 난 머리는 푸석하게 보였습니다. 아들 졸업식이라고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왔지만 삐쩍 마른 몸과 구분 등으로 옷차림은 초라해 보였죠. 속으로 내 젊음은 아들 하나 키우는데 모두 바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잠깐 씁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졸업식이 끝나고 아들은 강남에 위치한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 후 집에서 나가 회사 근처에서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까지 시작했으니 저도 일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죠.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우리 부부의 노후가 잘 준비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힘 닿는 데까지 일하자는 마음으로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도 여기저기 아파 젊었을 때처럼 많이 일할 수도 없었죠. 주말에 다시 쉬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다니지 못했던 교회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살랑대는 여름바람이 꽤나 기분 좋던 그날 교회 예배가 끝나고 집에 오니 제나미가 와 있었습니다. 취직을 한 후로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우리 아들 너무 반가웠죠. 그런데 제나미는 표정이 꽤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8살부터 키웠는데 그 표정 하나 못 읽겠나요? 서둘러 물었습니다. 제나마, 무슨 일 있니?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돌리던 제나미는 잠시 후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을 하려고요. 뭐, 결혼한다고? 누구랑?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덜컥 결혼이라니.
제나미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제나미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듣고 곧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인연을 맺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어서 부모님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다 보니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짝을 찾았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도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경직된 제나미의 얼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남아,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는구나. 엄마는 너무 기쁘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고 와놓고선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런데 아들이 평소와 다르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인가? 아니면 장애가 있나? 별별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가더군요. 어지간한 상황은 다 받아주리라 마음먹었어요. 아들 인생은 아들 것이지 제 것이 아니니까요. 엄마, 사실 문제는 집안 차이야. 여자친구 집안이 엄청 부자야. 그래서 그 집에서 반대가 심했어. 지금은 겨우겨우 승낙 받은 상태고. 부자라니? 얼마나 부자인데? 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여자친구랑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여자친구가 고백을 하더라고. 사실 지금 다니는 이 회사가 자기 집안 회사라고. 큰할아버지 회사라고 했어. 집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아들의 말에 걱정이 좀 되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아들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결혼식에 안 와도 돼. 그 집이 좀 고리타분한 사상이 있어서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해. 누구라도 이혼하면 집에서 내쫓고 다시는 드리는 일이 없었대.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인 할아버님이 엄청 강경해. 집안의 모든 돈은 다 그분이 쥐고 있어서 온 가족이 꼼짝을 못한대. 그래서 엄마가 새엄마인 거 알고 큰할아버님이 노발대발하셨어. 결혼식장에서는 친부모님만 모시고 오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 제발 부탁해. 엄마, 나 이 결혼 꼭 성공해야 돼. 우리 집안도 일으켜 세워야 할 거 아니야. 아들의 말을 듣고 엄청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말문이 막혀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았죠. 그러나 아들은 저를 설득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고 부탁하더군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 하나를 위해 살아온 30년째 인생이 부정당했다는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저라는 사람은 마치 없는 사람처럼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였던 아들이죠. 지금까지 이 엄마가 자신을 위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바로 곁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항해 한 번 안 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두 눈에 가득 찬 눈물을 보니 차마 난 그렇게 못하겠다며 바락바락 소리칠 수 없더군요. 애써 고개를 돌리고 아들의 부탁에 대답하지 않은 채 바쁜 일이라도 있는 듯 옷을 챙겨 입고 나와버렸습니다. 거리에 나오니 식당 안에 있는 가족들, 공원에서 쉬는 사람들, 모두가 어찌나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지요. 저 사람들은 다 피가 섞인 가족이겠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다 남이구나 싶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녁이 될 때까지 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더군요. 애써 진정시킨 마음을 꼭 부여잡고 남편에게 오늘 제나미와 있었던 일을 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술 더 뜨는 것이 아니겠어요?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이건 우리 가족에게 기회잖아. 결혼식 한번 참석 안 하는 게 뭐가 그리 대수야? 뭐라고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내 인생 모두 당신과 제나미를 부양하기 위해 그 힘든 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누가 뭐래? 당신이 나와 재혼한 부인인 건 여전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제남이 엄마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저 결혼식에 얼굴 안 비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제가 허락하지 않았어도 남편과 아들은 이미 그렇게 진행하기로 모두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요. 그저 그들 곁에서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착착 진행되는 결혼 준비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상견례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남편은 새로 시작하는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있었죠. 지난 세월 아들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했던 저는 누군가 지우개로 싹 지워버린 듯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무기력해지고 남편과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이를 못 낳고 보자기 하나 안고 시댁에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쫓겨났을 때 저를 차갑게 바라보던 아버지를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원망스럽지는 않았어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결혼과 육아였지만 남편과 아들에게 쓸모가 끝나고 나니 다 쓴 볼펜처럼 소모품이 되어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제 역할도 없고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은 황망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는 그림자도 보지 못했죠.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오지 않았어요. 그랬다가는 큰할아버님에게 쫓겨나 유산이고 뭐고 없다고 아들이 말하더군요. 돈이 참 무섭지요. 저는 그 일 이후로 남편과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지인의 장례식으로 지방에 내려가고 저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끝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네요. 저는 괴롭고 서운한 마음에 결혼식 날 사진 하나 보지 않았는데 그날 우연히도 남편 서랍 안에 있던 아들의 결혼식 사진을 보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이 갔던 건 고급스러운 예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아들과 그 옆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다나한 아가씨,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제 남편과 다시 그 옆에 모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 고운 한복을 입고 밝은 미소를 띤 채 서 있더군요. 아들과 닮은 얼굴. 바로 아들의 친엄마라는 느낌이 왔죠. 통통하게 살이 오른 얼굴이었습니다. 고생 한 번 안 한 듯 피부는 매끈했고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는 제가 봐도 참 곱더군요. 저는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죠. 며칠 후 지인으로부터 온 전화는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이 말하면 큰일 난다고 그냥 두라 했는데. 내가 잠이 안 와서 언니 생각나서 말해. 제남이 결혼식 때 왜 못 왔는지 이유는 대충 들었어. 세상 참. 키운 엄마를 내치라고 한다고 내치는 게 사람이야? 그런데 언니,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알아? 제남이 생모, 그 사람이 앉았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확인받자 사지가 벌벌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배신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 떨리는 감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꼈습니다. 왠지 결혼식이라고 갑자기 제 남이 친엄마를 부른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 몰래 예전부터 인연을 이어온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알 길이 없었죠. 다만 남편과 아들이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소파에 앉아 가족 사진만 허망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 세상이 고요해지자 정신이 들더군요. 배신은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30년을 키워준 새엄마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며느리의 집안도 이상했어요. 오로지 나만 모른 척 희생하면 다들 평온해질 것이기에 아들의 행복만을 빌며 입술을 깨물고 참았던 저였어요. 그런 저를 농락한 건 바로 남편과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겠기에 몇 날 며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조금 낌새가 이상한지 눈치를 보더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태평하게 거실에 누워 TV를 보는 남편을 보면 당장 뭐라도 가져와 던지며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참았지요. 울고 싶으면 화장실에 달려가 울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수많은 기도 끝에 내린 결론은 그래도 내가 믿었던 가족들의 이야기와 입장이라도 들어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가족을 떠난다면 훗날 제가 너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제남 아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뭐야, 무슨 일 있어? 제남이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남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제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금방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제남이 친모가 결혼식에 참석한 거 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그랬지. 하지만 그게 제나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어. 그게 최선이라고요? 내가 지난 30년 동안 제남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나 당장 제남이 만나서 이야기해봐야겠어요. 제남이 집으로 가요.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통까지 치더군요. 거기 가면 뭐 할 건데? 이런 일로 분란 생겨서 이혼당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얌전히 잘 살면 그 집안 유산 수억이 굴러떨어질 텐데 그걸 엄마가 돼서 막을 거냐고.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는 말로 온갖 화살을 저에게로 돌리더군요. 늘 그랬듯이 말이죠.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내가 그 큰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다 엎어버릴 거야. 그 정도도 못하겠어? 그 할아버지도 키운 자식이 있으면 버젓이 있는 엄마를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면 안 되지. 지금 당장 제남이한테 전화해. 집으로 찾아갈 거야. 혹독한 세월 온갖 고생을 다하며 키운 아들에게 엄마로 인정받지도 못한 저는 오직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러움과 슬픔으로 텅 비어버린 제 마음은 도끼만 남아 있었죠. 그렇게 남편에게 악을 쓰고 나니 남편은 못내 차 키를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바쁜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지금 집에 없을 수도 있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아들이 없다면 기다리면 될 일이에요. 아들은 꽤 좋은 단독주택으로 신혼집을 차렸더군요. 며느리 집에서 모두 해준 것이라 했습니다. 집이 크지는 않았지만 부자들이 모여 사는 좋은 동네였어요. 근처에 주차를 하고 아들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고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선 마당에는 괴상한 물건들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에게 다시 돌아가자고 팔을 잡아 끌었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 들어가니 거실 한가운데 날카로운 눈빛을 한 무당이 앉아 있더군요. 화려하게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부적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한복을 입은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어요. 세 사람은 거의 동시에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아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며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제남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긴 어디라고 오세요? 당장 나가세요.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나가시라고요.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아들은 제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저를 바깥으로 쫓기 바빴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아들과 더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더군요. 바로 결혼식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 제 남이 친엄마였죠.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 태도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요. 친엄마는 저를 무시하듯 쳐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 따질 틈도 없이 눈이 찢어지게 머리를 당겨 묶은 점쟁이가 소리쳤습니다. 애군이 든다. 저 여자를 쫓아내. 그때 그 무당의 뺨이라도 후려쳤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눈물로 하소연했어요. 지난 세월 내 고생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요.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본 저에게 더 이상의 거짓말은 소용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으로 지난 이야기를 순순히 해주더군요. 남편이 알려준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몇 달간 휩쓸고 지나간 돌풍 같은 사건들, 하지만 그 물밑 작업은 한참 전부터였다는 것이에요. 제가 건물 청소일로 바쁠 때 남편은 제 남이를 데리고 등산도 다니고 외출도 다녀오곤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 친엄마와 만나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그냥 부자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아이를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지 않고 아빠의 역할을 해주는 남편을 고맙게 여겼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요? 저 몰래 자기네들끼리 만나며 저를 우습게 여겼을 생각을 하니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것들,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족들이 다 허상처럼 느껴졌지요. 그렇게 저 몰래 관계를 유지하던 친모는 나중에 제 남이에게 여자도 소개시켜줬습니다. 바로 지금의 며느리였죠. 사실 며느리는 제 남이가 회사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만난 것이 아니라 친모가 연결해준 집안이었다고 하더군요. 친모는 오래전부터 몹시 가깝게 지내는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을 통해 연을 맺어줬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집안의 실세라는 큰할아버지는 무속신앙을 맹신하는 분이었죠. 무당이 소개해준 아들과 손녀를 흔쾌히 결혼시켰고 무당이 집안에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을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자 아들을 키워줬지만 친모가 아닌 저를 철저히 배척한 거예요. 그 덕에 아들의 친모가 결혼식장에서 버젓이 제 자리를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짜여진 각본이었죠. 이 다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남이가 재산을 받으면 그땐 저를 내치고 다시 친모가 들어오는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과거에 제 남편과 아들 그리고 생모가 그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지옥 같은 노동을 견디며 소중한 젊음을 헛되게 태워버린 걸까요? 저는 제 가족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아니면 편리한 노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겠죠.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던 젊은 시절에 내가 안쓰러워 그만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끝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지긋지긋한 청소일도 때려치웠습니다. 그 후 아들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엄마만 조용히 계시면 모두가 똑같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나만 눈 감으면 된다고? 8살에 우리가 처음 만나 함께 보낸 시간들이 이제는 저주스럽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스웠어? 여태 나를 속이고 재밌었니? 매일 지쳐 돌아오는 나를 보고 속으로 비웃었어? 넌 돈 앞에서는 인간이길 포기했나 보구나.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집안도 이렇게 세워야 하잖아요.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모든 게 좋아진다고? 누구랑? 네 친엄마랑? 이제 난 네 엄마가 아니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들은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 모든 걸 바쳤던 가족을 이제는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눈앞이 깜깜하기만 하고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좁고 어두운 골방에 앉아 매일 생각해요. 남편과 아들에 대한 원망은 지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젊음을 보내버린 한심한 제 자신도 이제는 용서가 안 돼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장은 별거 중이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할 힘도 자신도 없습니다. 이혼도 힘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두렵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요. 그저 세상만사에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제 사연이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해도 배신당할 수 있고 평생을 희생하며 대접해도 무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지요. 뼈가 저리도록 아픈 지난 기억 때문에 아직도 방구석에 쓰러져 있는 저를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이 아픔을 극복해야 할지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정신이 번쩍 드는 매서운 일침도 좋습니다. 뭐라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